이 부채 한도 증액이 어느 정도 규모로 더 증액될는지, 그리고 저게 언제 타결될 건지, 저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요. 미국의 순대부채가 지금 한 1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저게 미국 GDP의 67%예요. 그거는 정부 부채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은 빚쟁이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재정 정책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금리가 그래도 또 한편에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걱정. 근데 이게 다시 낮아지니까 어쨌건 조금 더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이나 아니면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덜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편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지금 막 확산세가 커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한참 더 멀어지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10년물 금리 하락은 저건 그 재무부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저게 예정했던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거는 다시 반전돼서 금리가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럼 금리가 언제 올라가느냐 하면 상승 시기는 일단 의회의 부채 한대 증액을 타결을 해야 돼요. 얻어내야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지금 의회가 8월 달에 이제 한 달 동안 휴가를 가는데 그 전에 얻어낼 것인지, 아니면 휴가 갔다 와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얻어낼 것인지가 사실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잘못하면 이게 9월이나 10월로 늘어지면은 미국 정부 부도날 수 있어요. 근데 부도나면 무슨 문제가 커지냐 하면, 이거는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미국 정부가 부도나면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또 강등됩니다. 그렇죠. 네. 강등되면은 그 쇼크가 굉장할 거예요. 주식시장도 잘못하면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지금 아슬아슬한 지금 순간이기 때문에 저거를 재무부가 지금이라도 빨리 의회하고 저거를 해서 협상을. 빨리 매듭을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는 긴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를 또 갖고 있냐면, 그런데 증액 규모가 너무 커. 정부에서 원하고 있는 게. 저번에 22억 달러에서 원래 2019년에 22억 달러를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올리지 않고 이 올리는 거를 유예를 시켰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유예 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 유예 기간 사이에 자그마치 6조 3천억 달러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채 한도를 늘린다면 6조 3조에다가 앞으로 뭐 신규 인프라 투자라거나 앞으로 쓸 돈까지 더 합치면 거의 10조 정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2조 달러를 30조 내지 32조 달러로 늘려달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높고. 예, 이거는 설사 늘려줘도 사실은 신용평가사들이 저기다 일침을 가해야 돼요. 그럼 미국의 신용이 저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 부채 한도 증액이 어느 정도 규모로 더 증액될는지, 그리고 저게 언제 타결될 건지, 저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너무 부채 규모가 커지면 미국 국가 자체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정부 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섰어요. 네. 지금 107%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순대부채가 지금 한 1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저게 미국 GDP의 67%예요. 그거는 정부 부채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은 빚쟁이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외 부채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용등급 회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한다면은 신용등급이 그 하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1일 날 그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번 강등시켰거든. 네. 예. 그때 강등시킨 이유를 뭐라고 피치가 달았냐면 이미 진행 중인 공공재정의 악화. 그런데 지금은 공공재정의 악화가 저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뢰할 만한 재정 강화 계획의 부재. 근데 지금 미국 재무부가 하는 거 보면은 신뢰할 만한 재정 강화의 부재는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신용평가사들이 사실은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의 어떤 조치를 사실은 취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보면 월가도 다 내부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타협을 하겠죠. 뭔가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리스크는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미국 시중금리가 그러면 언제 상승세로 돌아설 거냐는 다시 말해서 그 부채 증액 한도의 타결을 보고 재무부에서 다시 원래대로 계획했던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때 상승세는 다시 그 반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두 달 내로는 타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타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대규모 국채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경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미국 그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날은 크게 올라가는 날은 대부분 경매일이에요. 경매날 시중에서 공급이 많으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하반기에는 그러한 영향이 더 셀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말로 갈수록 10년물 수익률은 그 오름세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말에 저거 2%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1.2였던 게 다시 1.7선을 올라서 심하면은 연말에 2%까지 갈 수 있다. 2%까지 간다면 이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가파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될 게 꺾였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4, 4분기에는 실질금리도 아주 큰 폭으로 오를 겁니다. 즉 실질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다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폭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다음을 보면 그렇다면 4, 4분기에 이렇게 미국 10년물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인데 우선은 기업 부채 압박을 받는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그 부채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 기업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기업들이 그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이 미국 기업들은 그 기업채를 발행할 때 10년물이나 심하면 30년물도 시장에서 소화가 돼요. 네. 보통 10년물 신용이 좋으니까. 네. 근데 중국 기업들은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렇죠. 기업들은 대부분 3년 이하 단기채예요. 근데 저렇게 이자가 오르면 그 사람들이 3년 이하니까 이걸 빨리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롤오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롤오버가 안 되면 그게 곧 부도입니다. 그렇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 제일 위험한 게 중국 기업이다. 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10년물 시중금리는 모기지 금리하고 정확하게 이게 일치돼 있습니다. 네. 보통 모기지는 30년 금리지만 대부분 10년 단위로 이렇게 바꿔타거나 그 같기 때문에 사실은 10년물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오른다는 건 모기지 금리가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의 하방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이렇게 10년물이 내려가면서 지금 이 피크가 아니냐. 그다음에 미국 부동산 시장. 예,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미국 경기 자체를 지금이 피크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미국 경기는 지금이 피크다라고 보는 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즉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가계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해. 그러니까 미국 GDP는 사실은 소비도 이렇게 견인되는 경제인데 소비가 감소하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 경기가 피크라고 보는 이유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지난 2, 4분기나 지금처럼 그렇게 큰 성장을 거두지는 못할 거다. 아마 4, 4분기 가면 이게 많이 꺾일 거라고 지금 보고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게 그 작년에 그 코로나 그 뭐죠? 이거 기저효과 때문에 또 이게 비율이 확 올라온 거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시중금리가 오르면 결국은 연준도 테이퍼링이나 그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괴리를 갖고 갈 수 없는 거거든.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손대기 위해서는 먼저 테이퍼링을 손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상했던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질 거예요. 테이퍼링이나 오히려 인상이나. 지금은 좀 더 여러 가지 요소로 좀 늦춰질 거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당겨질 수 있다. 하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당겨질 수뿐이 없는 거죠. 그 지금 연준의 그 반성 중에 하나가 미국 집값이 이렇게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모기지를 너무 많이 과다 매입했구나 라는 그런 반성이 있거든요. 올해 미국 집값이 역사상 최대 상승률인 15%를 달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이 모기지를 지금 매월 400억 달러씩 사들이고 있는데 저걸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저 밑에 그 권색 부분이 저게 저 마우스로 연준이 갖고 있는 한번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이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예요. 그다음에 이 하늘색 부분이 이게 모기지야. 네. 이게 사실 2008년 이전에는 모기지를 연준이 안 샀어요. 그런데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 집값을 견인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집값을 올려가지고 위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때서부터 모기지를 이렇게 많이 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모기지를 이렇게 상당량 사들여서 모기지 증가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파로워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통에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한 거의 2%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예요. 싼 이자네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집을 많이 사는 거거든요. 이 모기지를 사준다는 것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모기지를 계속 사준다는 얘기는 모기지 금리를 계속 하방으로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싸니까 사람들이 그 싼 금리를 활용해서 집들을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사주고 있구나. 그렇죠. 이걸 줄여야겠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그렇죠. 정점이라고 하면, 네. 연준이 지금 주식 시장도 이게 실물 시장 대비 좀 과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집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자기네들이 지금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자산 시장의 민간 자산 시장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자기 돈이 걸려 있는 거니까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잘 위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번에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여기에서 나온 보고서가 좀 특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시죠. 블랙록이 하반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블랙록의 보고서가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운용 자산 규모가 자그마치 8조
한 7천억 달러 돼요.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어. 아, 그래요? 블랙록이. 연준이 지금 8조 4천억인데 얘네들이 8조 한 7천억 갖고 지금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엄청난 곳이네. 네. 그런데 하반기 보고서를 제가 읽으면서 처음 도입부의 그 시작글이 인상적이어서 여기 따붙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보면은 경제활동 재개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여전히 리스크 선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입니다. 현 시점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 전환만큼이나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위에 적용한 방식은 이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의 해결을 위해 펼쳐진 역사에 남을 통화정책, 재정정책 조합으로 인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10년 동안의 강세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고서가. 즉 보고서에서 보면 블랙록은 앞으로 지금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이 될 것이라고 이거를 단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년과 같은 주식과 채권 시장의 강세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결론 부분이에요. 이걸 먼저 끄집어내고 이 보고서는 시작됩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 유동성이 풀려지면서 그것으로 10년간 강세장이 유지가 돼 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풀렸으니 앞으로도 10수년간 더 그러한 강세장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록은 오히려 그런 10년간의 강세장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 지금 그 미국 재무부가 재정정책으로 푸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게 저기 보이는 그 하늘색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다른 지출 내역이 저 밑에 진한 그 곤색 부분이에요. 곤색. 네. 그런데 개인한테 직접 지출되는 게 그 다른 비용 대비 지금 2배 이상 많아요. 네. 그럼 저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선 하나는 미국 경기 회복, 즉 GDP 성장에 저렇게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저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효과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개인들한테 직접 지출되는 금액이 많으면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더 세집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연준을 통해서 은행권의 유동성을 풀었을 때보다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재무부가 재정정책으로 저렇게 국민들한테 직접 푼다는 효과는 미국의 경기 회복을 옛날 통화정책보다는 훨씬 빠르게 견인해서 더 빨리 회복되게 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인플레를 이렇게 그 컨트롤하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의 사고로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려면은 그거는 실수할 여지가 있는 거죠. 새로운 부분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융권들만 잘 다독이면 됐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메인 스트리트에 직접 기업과 사람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이 생각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개인들한테 저렇게 직접 지출되는 게 지금처럼 저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잖아요. 글쎄, 그런 요소를 가미한 게 있죠. 네, 그런 요소를 이제 가미를 했죠. 이제 그게 기본소득이라거나 최근에 와서는 통화정책
뭐야? 저도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여기서도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즉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2020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 재정 정책을 통한 개인별 현금 지급이 개인 소비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2008년 대침체 당시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실질 GDP가 이전 추세선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적자 지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적자의 생성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수요가 문제인 경우 개인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면 소비 지출을 과거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세율 인하나 건설 프로젝트보다 더욱 즉각적으로 경기 후퇴 국면에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재정 정책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결론을 내고 있고, 그래서 2008년의 금융위기 및 2020년의 코로나 대응에서 얻은 잠정적인 핵심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혼란의 경우 금융 시스템에서 부실 채권을 제거하기 위한 통화정책 지원은 회복을 더 앞당기지는 못하더라도 경제를 안정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일부 경제 시스템의 강세 봉쇄 정책으로 인한 경제 혼란의 경우 재정정책을 통한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은 개인 소비 지출을 뒷받침하고 경제 회복을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즉 이 얘기는 과거의 통화정책으로 했더니 회복은 앞당기지는 못했지만 경제는 안정시켰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재정정책을 통해서 개인한테 직접 돈을 집어줬더니 이거는 경제 회복을 앞당기더라. 네.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돌아가서 블랙록의 그 하반기 보고서를 그 요약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록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4배 이상의 부양체 전개로 경제적 충격을 그 당시보다 4분의 1 미만으로 잘 방어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으로 인플레이션 영역으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블랙록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불일치와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좀 말을 고급스럽게 써놨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잘못 대응을 하면 시장에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성장 동력이 정점을 찍었고 유럽, 일본 등 다른 지역으로 성장 모멘텀이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 미국 주식은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유럽 주식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일본 주식은 그간의 비중 축소에서 중립으로, 중국 주식은 중립을 견제하나 전략적 관점에서는 비중 확대를 해야 될 거다. 그다음에 중국 채권은 비중 확대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제 뭔가 축이 중국 쪽으로 오고 있다. 이게 레이 달리오가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해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레이 달리오라는 투자의 어떤 대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블랙락이라는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도 공식적인 자신의 입장이 저런 거네요. 일단 미국의 경기는 정점이고 이것이 아시아, 동아시아, 특히 중국 쪽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저쪽의 뷰. 유럽, 그다음 유럽하고. 하긴 뭐 요즘 우리가 유럽이 다시 그 천연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탄소 중립 제로 뭐 이런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지금 현재의 그 시황을 나름대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기네들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네. 연준에 반하는 의견을 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대로라면 이제 이런 지금 예측한 대로 이런 상황들이 터지겠죠. 문제는 연준도 이런 거를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그 식상한 것이 아닌 새로운 어떤 기발한 대책들을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걱정대로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예, 연준이 이제는 생각보다는 테이퍼링 시기나 금리 시기를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그 시장이 놀라지 않도록 차근차근 그 몇 가지 수순을 밟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월가 그리고 거시적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아주 큰 그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그 책을 하나 내셨네요. 금융자본주의자의 로스차일드 이야기. 로스차일드 하면 워낙 이 음모론과 관련돼 가지고 그 핵심되는 어떤 가문이라 흥미로울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